혼자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다시 뛰는 우리. 오늘 대주제가 화합 전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남북관계로 조명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 화합의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합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서로 다른 사람이 상호 간에 이해하는 것을 화합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르지만은 그걸 틀렸다고 해버리면 평화도 안 오고 화합이 안 와요. 근데 서로 다르다고 하면 아주 편안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합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것을 갖다 틀렸다 해버리면 다른 길을, 다른 방향을 모색하게 되고 대화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르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전에도 논어에 화의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의부동. 평화를 원하거든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라.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통일도 결국은 남과 북은 서로 다릅니다. 근데 이걸 틀렸다고 생각하면 만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같은 민족이니까 언어는 같이 쓰고 있고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분야들의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닭 기르는 것을 우리는 양계장 그러죠. 북쪽에서는 닭공장 그럽니다. 닭공장. 그러니까 서로 엇비슷하면서 차이가 좀 나죠. 그러나 뭐 거기 깊이 들어가 보면 닭공장이나 양계장이나 같잖아요. 여기서는 정심을 자녀들에게 싸주는 걸 도시락이라고 그러죠. 도시락. 근데 북쪽에서는 곽밥이라고 한다. 곽밥. 곽 속에 밥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곽밥. 그것도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평양에 가가지고 조용하게 나를 안내하는 사람한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평양에도 창녀가 있냐? 아마 여러분들은 창녀라는 마음을 몸을 파는 여자들 이렇게 다 알 겁니다. 근데 북쪽의 청년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창녀가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공화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하면 알아듣냐 그랬더니 공중변소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더라. 공중변소라고 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구나 들락날락하는 변소니까 그런데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여기는 몸 파는 여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공중변소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김에 하나를 더 물어봐 버렸어요. 여성들 가슴에 매는 걸 우리는 외국말로 브래지어 그러잖아요. 브래지어. 그래서 브래지어란 말을 알아듣냐 그랬더니 그거요? 한참 있더니 젖사개군요. 젖사개. 젖을 싼다기 젖사개 그래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젖사개라고 안 하고 가슴 안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말도. 그래서 이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제 황사가 불어서 다녔는데 이 사람이 또 마지막에 이제 얘기가 끝났는데 귀에다 대고 그러더라고요. 귀에다 대고 코골이 좀 내리시오 그래요. 그래서 코골이가 뭔가 그랬더니 이게 이제 마스크가 코골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우리는 남북 간에 약간 언어의 차이가 있어도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정치 용어에 들어가면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남북 통일 그러죠. 북쪽에서는 통일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정치적 용어로 그냥 이쪽에서 통일하니까 통일하지 뭐라고 하느냐 남조선 해방 그럽니다. 그래서 혁명적 용어를 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남쪽에는 통일부가 있죠 분명히. 그래서 통일하는 정책을 담당하죠. 북에는 통일부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 노동당 안에 대남혁명사업국이 있어요. 남조선을 혁명 대상으로 이해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왜 남쪽은 혁명이 안 되냐? 간단하게 말해서 미제가 강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남조선을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해방이 안 된다,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만 뜨면 미국만 물러가면 통일의 날이 온다, 해방의 날이 온다, 혁명이 완수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혀 다르죠. 우리는 같은 동족이니까 국토도 통일하고 민족도 통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 사람들이 해방한다, 혁명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다르죠. 근데 그걸 틀렸다고 해버리면 못 만나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나 만나서 민족이 하나 돼가지고 같이 번영의 길로 어떻게 갈 것인가.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갈아 막혀 놓으면 우리는 섬입니다. 대륙에 연결이 안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무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시장이 좁아요. 시장이.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일본은 1억 2천만의 시장이 있어요. 미국은 3억 2천만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14억의 시장이 있어요. 러시아도 1억 6천만의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자본주의 경제 바탕을 깔아줄 수 있는 시장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의 시장을 가져야 돼요. 소비자 집단이. 근데 우리는 5천만이잖아요. 북에는 물건이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10개를 만들었으면 8개를 외국에 팔고 2개만 시장에다 내놓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10개를 다 내국 국내에서 다 팔아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역에 의해서 경제적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만일 중국이 우리한테 브레이크를 걸면 우리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려요. 과거에 우리가 중국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다 마늘을 안 팔았어요. 마늘. 그럼 마늘 사태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농산물 시장에 가서 제사 지낼 때나 명절 때 채소부터 시작해서 사다 놓으면 거의가 중국 거예요. 물론 고향의 토지를 가지고 밭을 일궈서 농사진 사람은 자기가 생산한 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만은 시장에 가서 뭣도 모르고 뭐 숙주나물, 콩나물 사다 제사 지내면 조상들이 와가지고 음식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다 그냥 간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꼭 토산품을 사야 돼. 왜? 입맛에 길들여진 음식이 맛있으니까. 근데 막 성질내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런 걸 먹어봤냐고. 그런 거 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중국하고 무역 규모가 세계 시장에다 파는 전체 3분의 1이 중국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30% 가까이가.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1% 마이너스 성장하면 우리 경제는 중대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략적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는 미국하고 오지만은 경제는 사실상 중국하고 오는 거예요. 그 최근에 우리 대통령이 작년 말이죠. 남방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동남아 국가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미얀마 이런 나라들하고 경제 길을 터서 소위 수출의 다변화, 중국 한 나라에서만 계속 팔다가는 이것들이 제재를 가하면 우리 시장이 출렁거리고 못 견디니까 할 수 없이 다른 나라까지 연결해가지고 시장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신남방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바로 국민 경제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릴 만큼 위태로운 거예요. 중국 시장이 문 닫아버리면. 이런 면에서 폭넓은 이해를 하시고 서로 다르지만은 만나서 대화를 통하면 길이 열린다. 이것이 바로 평화와 통일의 길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 와서 노래 부른 사람들은 일본인들입니다. 일본인. 제가 이 김혜덕 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이 가정연합에 일본과 한국과 결혼한 가정이 36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과 결혼한 가정이 20가정이 있답니다. 그러면 60가정 가까이가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분들에게서 자녀들이 났어요. 그러면 그건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원수나라잖아요. 원수나라. 근데 원수나라끼리 합쳐가지고
결혼 생활을 한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문화적 차이, 교육의 차이, 지역적 환경의 차이, 언어의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끼리 합쳐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평화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이 가정연합 산하에 많이 있어.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그게 바로 화합이고 평화의 준거가 되는 거예요. 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저 외국에서 오신 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박수 격려 한번 쳐주십시다. 근데 제가 어디서 감동을 받았냐면 저 충남 부여라고 있죠. 거기를 강연 갔더니 출산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더라고요. 근데 금상 받은 여인이 7을 낳았어요. 7을. 은상은 6이고 동상은 5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소개하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5 난 아주머니 얘기가 난 김에 7을 낳을 건데 금상을 놓쳤다고 가서 부지런히 해가지고 7을 낳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아주 기가 막힌 얘기. 만일 그 우리 문선명 선생님이 그렇게 다문화 가정을 안 만들어 놨다면 농촌에 정말로 그 총각들이 결혼이나 제대로 했겠냐 그런 얘기야. 지금도 그 조직에서는 국제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뭐 흑백을 합치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합치고 이런 다국적 소위 축복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면이 바로 화합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종교가 다른 분들에게 다 오셨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불편하잖아요. 왜? 이미 알아요. 이분은 절에 가고 이분은 성당 가고 이분은 감리교 가고 이분은 어디 가고 다 장로교 가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불편한 거예요. 차이를 아니까. 근데 이걸 틀렸다고 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아, 각기 가는 길은 달라도 만나는 자리는 하나구나. 이게 바로 평화를 이루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지 틀렸다고 안 하는 것으로부터 화합이 온다. 오늘 금년 2020년 취띠에 바로 해남에서부터 화합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일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끝이 다 보여요. 이제는 언제나 극과 극은 부딪히지만 돌았으면 또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힘다루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핵심이 핵이 핵, 북한 핵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이미 뻔한 거예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11월 30일자 미국 와싱턴에서 발행하는 와싱턴 타임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은 한국의 문선명 총재님이 와싱턴에다 만든 보수지. 쉽게 말하면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킨 신문이에요. 그래서 레이건이 소련을 굴복시켰어요. 그 신문이 지지를 해줘가지고. 그런데 지난 11월 30일자 와싱턴 타임이 우리나라에 탈북한 사람 중에 최고위급,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북에서 탈북한 사람 중에 기순한 사람 중에서 황장엽 선생을 알죠. 그분이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완성시킨 교수입니다. 김일성 대학의 총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또 김일성의 수석 비서고 사상 담당 비서.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주체 철학이 그분에 의해서 완성된 거예요. 근데 그 거물이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는 인간 중심 사상을 세워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높여놨는데 95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에서 고난행군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식량이 없어가지고 200만, 300만이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김정일이가 하는 정책 꼴을 보니까 동물은 다 살아남아 있는데 쥐새끼부터 전부 다 소, 돼지 다 살아있다 이게. 근데 사람이 죽는데 관심을 안 갖더라는 거야. 어? 자기들은 막 지저분하게 많이 퍼먹으면서도. 그래서 거기서 환멸을 느껴가지고 내가 내놓은 사상이 부끄럽다. 남쪽에 내려가야만 인간 중심 사상을 펼치겠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고통을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신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있을까?
자기는 인간 중심이잖아. 인간 중심.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게 주인이라는 철학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사람이 주인인데 그 주인 외에 뭐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형식만 갖춘 신학교가 있고 카톨릭이 있고 뭐 절이 있지. 그거 다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실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는 틀이 없잖아요. 그 증거가.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근데 남쪽에 막상 내려보니까 인간의 가치가 다 이미 정립돼 있어. 응?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최귀라고 공자님도 말씀하시고, 응? 만물지 중 인간이 최귀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귀하다고 공자님이.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이미 정립되어 있는 게 남쪽에 와보니까 자기가 인간 중심 사상을 내놓을 만한 바탕이 안 돼 있다 이게. 설득이 안 돼 와보니까.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덕성여대에 다니는 교수님 한 분, 여자 교수님이 황장예비를 근거리에서 가까이 대하면서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11조를 냈고 예배를 봤어요. 아, 신은 존재해야 되고 인간만 가지고 최고가 될 수 없구나. 인간 위에 신이 존재해야만 인간과 신이 합쳐지는 신일 정치체제가 필요하구나. 민주주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민주주의는 인간 중심주의야, 사실은 민주주의. 그러나 기독교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신이 쓸 자리는 있는 거야, 민주주의에는. 근데 북한의 주체 사상에는 신이 존재할 자리가 없어요. 인간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으니까. 김일성이 신이잖아요. 김정일이가 신이고 김정일이가 신이다 이거야. 그게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황장엽이 와서 보니까 신이 존재,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서 들려. 그래서 예배를 갖고 11조를 냈다 이거야.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뒤에 황장예비를 어디로 모실 것인가 해 문제가 벌어졌어요.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그런데 바로 덕성여대 교수가 인도한 교회 목사님이 이분은 신을 인정하고 돌아가셨다고 결정서를 써줬고, 그분이 성경을 탐독했고 또 11조를 냈고 기도했다는 기록 때문에 결국은 대전 현충원에 잠들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또 인사가 아니기 시작했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왜 우리가 거부하느냐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건 무신론 국가입니다. 유물주의니까. 물질이 최고다 이게야. 다만 다른 나라에 없는 인간을 최고의 자리에 북한에서 올려놨어요. 그걸 인간 중심주의라고 그래요. 사람 중심주의. 그거 위험한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 인간 중심은 인간 자의적 해석에서 무슨 일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서로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왜 위험하냐면 신을 부정하죠. 두 번째, 인간관이 없어요. 인간은 물질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당파적으로 규정해버려요. 특수한 계급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한 노동당 깃발 한번 보세요. 낫하고 망치 그려주죠. 낫은 농민, 망치는 노동자입니다. 소련 깃발부터 노동당 깃발은 다 그래요. 공산당 깃발은. 근데 북한의 깃발만 중앙에 뭐가 있냐? 펜대가 하나 그려져 있는 거예요. 펜대. 지식인도 그 속에 들어온다. 그런 넓은 의미. 그 외에 모든 인간은 반동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종파주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간관 자체가 당파적이다 그런 얘기야. 모든 사람. 부처님도 처처부처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고, 공자님도 사람은 전부 다 최귀라고 그랬는데, 만물지중. 근데 북에서는 오직 프롤레타리아트 계급만이, 소위 무산자죠, 무산자. 아무것도 안 가진 자들. 그들만이 독재를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거기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죽여버려도 반동이 되는 거야. 여러분, 젊어서 모스크바에 깃발 날리고 비겁한 놈아 갈라면 가거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탈북자가 3만 5천 명이 왔어요. 그러면 정치자가 양심적 가책을 받아야 돼. 우리가 먹을 것을 못 줘서 먹을 걸 찾아서 남쪽으로 갔구나.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저는 반동한 놈들, 어차피 없을 놈들, 우리 실탄값만 애껴졌다고 해가지고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버린 거야. 이게 우리가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권하죠. 인권이란 게 뭐예요? 자유, 민주, 복지 다 인권이야.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 큰 틀에서 인권이에요. 근데 인권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이걸 천부적 권리라고 그래. 천부적 권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리, 특권이야. 거기에 미국 같은 나라는 재산권까지를 인권에 포함시키는 거야. 재산. 자기가 벌어서 번 돈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할 수 없다는 거야. 개인 거지. 이거 침해서 안 된다는 것이 천부적 권리 그런 거야. 그래서 동학에서 주장했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니, 거기서 동학이 주장했던 것이 두 가지였던 거야. 하나는 신상의 문제, 소위 반상제도, 양반 상놈 제도를 폐지해라. 두 번째, 경자 유전의 원칙, 농사 짓는 사람에게 농토를 돌려줘라. 지주들이 참 소작인 수탈이나 먹고 사니까. 이게 동학의 위대한 정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북한의 하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권이 성립될 수 있냐, 이게. 지 맘대로 죽여버린 거지. 비유 틀리면 다 눈빛만 이상했어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장성택이 건성박수 쳤다고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조카는 연설하는데 드문드문 박수 쳤다면서. 그래서 부계가 살란 박수 열렬히 쳐야 돼요. 열렬 박수 한번 쳐보세요. 열렬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 많은 지금 예언가들이 금년부터 북한이 망하는 해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 집단이 어느 집단, 연구 집단 소개해 줄게요. 혹 적으려면 적어놨어요. 소련의 국책연구소가 있어요. 국책연구소. 그 연구소 이름이 이메모라는 연구소입니다. 박사만 2,000명이야. 그 사람들이 북한을 계속 밥만 먹으면 연구해 놨는데 그 연구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북한은 2020년부터 권력이 누수돼가지고 흘러가지고 인민 봉기가 일어나고 권력끼리 충돌이 일어나서 2005년경에 25년경에 끝을 낸다. 그래서 남쪽 주도하에 통일이 된다. 이렇게 소련 연구소가 쓴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기분 좋으면 박수나 쳐보시오.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에서 유명한 연구소 하나 있어요. 그 연구소 이름이 조지 프리드만 연구소예요. 이름이 좀 부르기가 거북스러워서 그러지. 조지 프리드만. 옛날에 조지 부시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상할 거 뭐 있어요? 그 프리드먼 연구소는 세계 연구기관 200개소가 그 연구소에서 연구 자료를 받아다 인용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연구소입니까? 초당 연구 보고서를 받아갈 때 초당 돈을 내야 돼. 1초당. 메일로 받든 전화로 받든. 그런 연구소는 조지 프리드만 소장이 뭐라고 했냐? 2020년부터 북한 권력은 멸망을 시작해서 2003년에 김정은이가 정권을 내놓고 혼란기가 2년 지난 뒤에 2025년에 끝을 낸다. 소련 이메모 연구소가 일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연구소는 없냐? 있어요. 우리나라 연구소는 무슨 연구소냐? 점쟁이들 연구소야. 점쟁이, 역술원들. 이 사람들도 협회가 있더라고요. 협회 회장이 권 씨야. 권 씨가 김정은이의 대형 사진을 갖다 놓고 JTBC 그 방송에 와가지고 김정은이 관상을 봤어. 관상을. 권 씨, 내가 이름은 안 밝혀 쫓아갈까 봐서. 근데 그 사람이 김정은이 관상을 앵커하고 둘이 앉아서는데 대형 사진을 앞에다 놓고 관상을 보는데 쓱 훑어보다가 눈을 딱 감아버린 거야. 그럼 말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앵커가 있다가 당신 관상 보면 이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안 보인다는 거. 안 보여, 사진이. 안 보인단 말이 뭔 말이냐 그랬더니 사진이 안 보이면 간다는 거야. 김정희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앵커가 있다 언제쯤 가냐 그랬더니 2년 조금 넘으면 갈 것 같다고. 거의 일치하는 거야. 점쟁이들도. 혹시 동네 점쟁이 있으면 물어보라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참아왔는데 조금만 참으면 북한 내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김정은이 몸무게가 원래 정상적으로 나오면 90kg대에 있어야 돼. 90kg. 뚱뚱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지금 살이 쪘냐? 143kg야. 얼마 전까지 138kg가 5kg 불어나 버렸어요. 최근에 이란
그 지도자 죽여버린 통에 놀래가지고 폭주만 먹는 거예요. 폭주. 어? 그러면 사람의 기능이란 게 기관의 기능 있잖아요. 사람이 지닌 것이 심장, 폐장, 뭐 소장, 대장 있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압력을 받아요. 몸이 무거우면 둔화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띠중띠중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압력을 받는데 지금 연령으로 따지면 98세 정도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뜨거면 한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지금 심장으로 다 죽잖아요. 김일성이 김정은이다. 그 이 사람도 심장이 약해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저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가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는 이제 백두혈통이 끝나는 거예요. 여정이라고 동생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없어요. 김정은이가. 그러면 그 체제는 끝나고 집단지도 체제가 나와요. 거기서 합리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되면서 드디어 통일로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통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이들. 첫째 왜 거부하냐? 첫째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통일병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셋째 무슨 말이냐? 실업자 일자리를 뺏긴다는 거예요. 그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대학에 가서 남북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토크쇼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에서 뭐 선문대학인데 대학에서 한 1000여 명이 그날 참석했어요. 그 1000여 명한테 설문지를 돌렸어요. 뭐라고 돌렸냐? 통일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랬더니 그 대학은 52%가 찬성한다고 했어. 52%가. 보통 대학에서는 40% 이하로 나가는데 그 대학은 보수 대학이라 돼서 한 52%가 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2% 찬성한 학생들만 다시 또 설문지를 줬어요. 통일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 찬성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거기서 38%가 뭐로 나오느냐? 군대를 안 갈 것 같다 그랬어요. 야, 생각도 못한 얘기야. 그래서 대표를 불러가지고 왜 찬성했냐? 당신도 군대를 안 갈 것 같다고 찬성했냐?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군대는 의무적으로 가는 건데 그거 군대 안 갈 일 때문에 찬성했다는 이해가 안 갈 것 같지만 애들이 생각에는 정확한 거야. 자기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설계, 인생 설계를 할 때 2년이라는 기간은 중대한 자기의 스트레스라는 거야. 자기 목표를 지향해 가는데. 근데 남북이 통일되면 지금 남쪽에 군대가 60만이고 북한이 110만입니다. 119만. 그래 200만 가까운 군대잖아요. 근데 남북이 통일되면 군대를 60만 정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60만 남북한에. 그럼 60만 정도의 모병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뭐 공무원처럼 정당적인 월급 주고 전투수상 줘가면서 뽑는 거예요. 용병 뽑듯이.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갈 것 같다 그런 얘기야. 응? 근데 이번에 조선일보하고 KBS가 단동하고 연길에 가가지고 북한에 일하러 온 노동자들 100명, 노동자 지도자급 100명을 호텔에다 불러다 놓고 설문을 돌렸어요. 통일을 원하냐 안 하냐. 그랬더니 북쪽 사람이 100명 중에서 98명이 통일을 원한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나 주도 세력들이 주체 측이 놀란 것은 혹시 이게 주체 사상으로 통일하자 올라가 가서 놀래가지고 설문을 다시 할까 안 할까 하다가 두 번째 설문을 했어요. 이걸 극비로 하자고 해놓고 왜 통일을 원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98명 중에서 94명이 밥은 안 굶을 것 같다 이렇게 써놨어요. 야, 그럼 남쪽도 젊은 학생들이 경제적 이익 때문에 통일을 찬성하죠. 북한도 마찬가지야. 거의 같은 수준에 와버렸어 지금.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 얼큰해지면서 남쪽 노래를 부릅니다. 남쪽 노래를 그 사람들 이름으로 말하면 아랫동네 노래, 아랫동네. 그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는 남쪽 나라 내 고향을 불러요. 찔레꽃 붓게 피는. 그럼 우리가 부르던 노래인데 북한이 하도 남쪽 노래를 북한 사람이 많이 부르니까 해방 전후 그러니까 1950년 한국전쟁 날 때까지 남북한이 같이 부르던 노래는 불러도 좋다고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찔레꽃 붓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을 부르다가 술이 얼근히 더 취하면 마지막 노래를 뭘로 부른지 아세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뭐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아랫동네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렇게 불러보는 거야. 이게 북한 사정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북한 인민들이 뭐라고 해서 쇳덩병이 날려서 뭐하냐 우리 밥이나 먹이지.
한 번에 핵실험하는데 3조가 들어가. 3조 한국 돈으로. 중국서 밀가루 옥수수 가루 사오면 2년 반을 먹이는 거야, 북한 사람을. 미사일 하나 날아가는데 3천억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돈 다 써버렸어, 저것들. 응? 허세만 부리지 인민들 밥을 먹여야 할 거 아니야. 인권이 뭐야? 배고픈 서름보다 더 큰 인권이 있어? 밥을 못 먹는데. 그래서 내가 진성이가 노래 부르는 보릿고개 노래 있잖아. 그거 북한 가서 불러야겠더라고. 그 인기 독쳐 먹었더만. 뭐 물바가지 들고 배를 채웠다고 한 거. 응?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드라마를 우리 남쪽 사람 우리보다 먼저 봅니다. 우리 녹화한 것을 빼다가 중국서 편집해가지고 북한이 먼저 봐요. 우리보다 지금. 여러분들 무슨 뭐 꽃길만 걸어요 이런 거 우리보다 먼저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본 수천 가지 드라마 중에서 제일 많이 본 북한 사람이 본 드라마가 뭐냐면 누굽니까? 태조 이성계 때 민본 정치를 주장했던 사람 있잖아요. 응? 정도전. 정도전을 제일 많이 봐요. 그러면 정도전은 애정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볼까요? 그 사람들도 소위 백두혈통 체제를 거부한다는 거야. 권력을 분산해라 이겁니다. 정도전이 태조하게 얘기한 것이 바로 왕이 권력을 독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왕들이 제 부장들이 다 장관들이 그때 다 논아야 되고 백성까지 권력에 참여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민본주의. 응? 이건 뭘 말하냐면 북한 사람들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계기만 일어나면 반드시 북한에서 민본 사상이 싹 틉니다. 어느 나라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자스민 혁명이라는 거죠. 자스민 혁명. 알제리에서 구두 닦는 애가 구두를 닦고 있는데 보안원 경찰이 와서 구두통을 발로 차버렸잖아요. 길거리에서 그 외국 손님들 많이 보는데 그따구 찌더냐. 이것이 SNS에 떠가지고 완전히 알제리 정권을 뒤집어 버리고 그 시리아로 레바논으로까지 퍼졌던 사실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게 북한이라서 오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평양은 화려한 도시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해요. 개인 택시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커피도 북한에 스타벅스 같은 커피가 5군데 생겼는데 커피 한 잔에 5불이야 5불. 그럼 북한 사람 1년분 봉급에 해당돼. 근데 그걸 사 먹겠다고 줄 섰어요. 왜? 고급 당원들이 뇌물 받아가지고 지금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달러를 훔쳐서 사 먹는 거예요. 젊은 놈들이 들고 다니는 맛으로. 우리 젊은이들 커피 들고 가듯이 똑같아 북한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우리 통일을 정말 의지 삼아서 정권은 통일에 대한 접근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 정치를 유지하려고. 그래서 백성, 국민이 주인이 돼야 돼요. 국민이 그런 통일 의지를 정확히 가져야만 국가가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정권은 통일을 이용해가지고 정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이용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북풍이니 총풍이 그런 말이 있던 거예요. 뭐 이해하실런지 몰라도 북한에다 총을 쏴달라고 한다니까 표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간첩을 내리보내라고 그래요. 북한에다 연락을 해요. 그걸 잡았다고 하려고. 그럼 북한에서 누굴 내보낸 줄 아세요? 거기서 사형원도 받을 놈. 어차피 죽일 놈 아니요. 그러니까 군복 입혀가지고 권총 차고 내려가서 잡혀요. 그럼 남쪽이 긴장되죠. 그러면 383 휴전선 일대 인천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속초까지 쫙 선이 이어져. 거기는 안보관이 수철해요. 왜냐하면 북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해먹었다 이게 정권이.